포효하는 호랑이의 땅, 한반도. 그 형상처럼 한반도의 야색은 호랑이가 지배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목숨을 빼앗은 인간의 탐욕. 호랑이는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Very big size tiger. Yes. 그들이 떠나간 슬픈 역사와 그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빛바랜 호랑이 사진 속에 숨어있던 최초의 이야기.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째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뜻밖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의 오래된 동물 사진이었습니다. 동물과 사냥꾼의 활동을 담은 이 사진들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호랑이 사진이었습니다. 와, 대호다, 대호. 그야말로 대호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와 매서운 눈빛의 포수,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일까요? 상투를 튼 모습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속 호랑이와 사냥꾼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특히 어떤 요 사진하고 요 사진 고미술 전문가인 이돈수 씨는 오래전부터 고서적과 희귀 사진들을 수집해왔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 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진의 어떤 점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진이 오래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발견된 사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닌가. 제보자 역시 사진의 연대를 추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가 오래된 사진이라 유추했던 건 인화 방식 때문입니다. 알부민은 단백질 한 종류입니다. 그 달걀의 흰자에서 추출된 단백질을 넣어서 인화질을 만드는 어떤 방법인데, 이 방법이 1840년대 말에 발명이 되어서 1850년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0년쯤 되면 가장 큰 유행을 하다가 한 1900년이 들어서면 쇠퇴하는 사진 기법입니다. 특유의 회갈색 톤을 가진 알부민 프린트. 우선 제보한 호랑이 사진은 19세기 말 전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엔 범연구 전문가인 서울대 이항 교수를 찾았습니다. 느낌이 구경하고 있는 분들 많은 이 교수는 특히 호랑이의 커다란 머리와 몸 길이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자체도 엄청나게 큽니다.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총의 길이를 볼 때 3m를 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3m에 가까운 그런 큰 호랑이로 보이고요. 이 정도 크기라면은 아마 암컷보다는 수컷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3m에 가까운 이런 크기라면은 굉장히 큰 대호라고 볼 수가 있죠. 교수님 생각은 뭐? 오랫동안 범을 연구해온 이 교수도 처음 보는 사진에 상당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호가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호랑이 개체군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이 호랑이를 사냥하게 됐는지 그 사진의 유래를 추적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사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선 호랑이, 큰 수컷은 3m에서 3.5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숲에 서식하는 호랑이는 경쟁자의 침입을 원치 않습니다. 수시로 나무에 몸을 비비고 배설을 합니다. 채취를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산군, 산신, 왕대, 호랑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랑이의 행동 반경은 약 20km지만 먹이나 짝을 찾기 위해 100km 정도의 이동도 마다 않습니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 대형 동물이 호랑이의 주 먹잇감입니다. 호랑이는 무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숲의 제왕입니다. 호랑이는 만년 전 이 땅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7,0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 이 암각화에는 고래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랑이와 표범, 각기 줄무늬와 매화무늬가 특징이죠. 고구려인들의 사냥 모습을 그린 무용총 수렵도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엔 전설과 속담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호담국 한반도. 오랜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호랑이는 이제 아련한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남았습니다. 제작진은 본격적인 호랑이 사진 추적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진 속 인물들의 상투에 주목했습니다. 구경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투를 하고 있고요. 포수인 사람도 상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단발령이 1895년 11월 15일에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단발령이 실시됐지만 사람들이 그 산촌이나 이런 데서는 단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895년 이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포수가 든 총에 주목했습니다. 잡기 편하게끔 총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근현대 무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라는 그냥 깔끔하게 쌍발곤충 소총이고 이런 이제 내관식 쌍발총 1870년대 정도에 개발이 되죠. 그것이 이제 상용하게 되기까지는 한 10여 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거고요. 뇌관식 쌍발총은 19세기 후반에 상용화한 총으로 2연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관을 때리는 공이치기와 총열, 방아쇠가 모두 2개씩입니다. 개머리판에도 장식이 붙어 있는데 당시 조선엔 없었던 총입니다. 이런 총들이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사진을 찍었다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뭐 외국인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빌려서 찍었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사냥꾼들은 이런 최신 쌍발총을 들고 호랑이, 사자와 같은 대형 동물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사냥을 즐기던 외국인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 호랑이가 희생됐습니다. 아시아와 북미의 대형 동물 사냥이란 책의 공동 저자 포드 바클레이도 조선 호랑이를 찾아다녔던 인물로 당시 경험을 만주 호랑이란 글로 소개했습니다. 호랑이는 한반도의 남부보다는 북부에 훨씬 더 많이 서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영국인 사냥꾼, 여행자들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랑이를 발견하는 것은 남쪽에서보다 북쪽에서 더 어렵다. 나의 가장 성공적인 사냥은 한반도 남서쪽 모퉁이에 있는 목포라는 개항장에서 남동쪽 일직선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진도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 눈을 끄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곳은 조선 남부 지역의 진도. 사진 속 인물 중 한 사람의 얼굴이 유독 낯익습니다. 제보 사진의 상투 포스와 닮은 듯한 얼굴입니다. 목포 인근의 비녀산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외국인이 글을 쓴 포드 바클레이입니다. 한반도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생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 속에서 그 우제류, 사슴이나 뭐 멧돼지 같은 그런 발굽짐 동물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호랑이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바닷가라든가 또 강가, 냇가 이런 지역은 특히 호랑이의 서식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강화부사 이정간에게 낙연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큰 호랑이가 매도 목장에 들어가서 국말을 상하게 하였는데 정간이 사람을 다치지 아니하고 능히 잡았기 때문이다. 총 4마리의 호랑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2마리는 몰입꾼들을 떨쳐내고 단숨에 가장 가까운 해안가로부터 12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으로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 이 2마리의 흔적이 갯벌에서 발견되었는데 본토를 향해 해안을 따라 나 있었다. 호랑이는 내륙의 높은 산에 살 것이란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로 저지대의 습지에 서식하며 수영에도 능숙합니다. 때론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며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호랑이의 먹이 동물들이 식생이 풍부한 물가의 초지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해안 지역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셈이죠. 남부의 해안 지역에 호랑이가 몰려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운영한 북영 목장이 있는데 제주도의 그 목장을 제외하고 이 육지에서 가장 큰 목장이 바로 진도와 해남의 목장이었습니다. 전라도 해안 지역은 호랑이의 출현이 잦았습니다. 진도와 용담에서 올린 첩정에 악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 4명에 이르니 매우 놀랍고 비참한 일이다. 목장면이란 옛 지명이 존재할 정도로 대규모 구경 목장이 운영됐던 진도. 그만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호랑이 먹이 동물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 진도로 향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은 진도에서는 과연 진도에서 우리가 찾는 사진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도에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은신하고 새끼를 키웠던 호랑이 굴입니다. 호랑이들은 먹잇감만 풍성하다면 여기서 나오는 물을 섭취하면서 요 주변의 이 건조한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새끼를 돌보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전 호랑이의 거처였던 이 굴은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됐지만 그 형태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호랑이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는 여러 개의 호랑이 굴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굴을 중심으로 자신의 서식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아직도 호랑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확실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라. 그 이제 할아버지가 왼팔을 물려갖고 그렇게 호랑이 몰이하러 다니다가 어깨를 꽉 물린 채 살아던 적이 나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기서 해갖고 나중에 잡아갖고는 결국 잡아서 생이 대체에다 미국 한 거였더란. 메고 내려왔어요. 예. 감에다 덮어가지고 그 호랑이 생새를 한 놈을 덮어가지고 미국 댕기고 그럽다. 그 결혼식 할 때는. 옛날엔 혼례를 올린 신부의 가마에 범 가죽을 덮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범을 두려워했던 우리 선조들은 호피나 표피가 잡귀와 애군을 쫓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범 가죽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은 표피를 가마에 깔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개구멍이란 말도 이곳 진도에서 유래됐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부엌이 있는 그 문턱 거기는 항상 그 개구멍을 만들었어요. 진도 읍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많았던 진도는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오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가장 먼저 호랑이와 마주치는 것이 마당의 개들입니다. 이를 대비해 집집마다 개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개구멍을 내놨습니다. 호랑이는 하루에 6-7kg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1년에 보통 100kg짜리 동물 30-40마리를 사냥합니다. 특히 진도와 같은 해안가엔 먹잇감이 풍부했습니다. 호랑이는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재빨리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사냥의 핵심 기술이죠. 목장이 있어 사슴이나 말을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었던 진도. 호랑이가 이곳 진도로 모여들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트로피 사냥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 사실은 이 전라도 이 진도, 목포, 해남 이 지역이거든요. 뭐 그렇게 선호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서양에까지 여기가 호랑이가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하버드대 비교동물학 박물관은 조선 호랑이 가죽 2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902년 미국인 의사 스미스가 목포 일대에서 호랑이를 사냥하고 가져간 노획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냥의 노획물들이 외국인들의 손에 들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찾지 못한 조선 호랑이의 흔적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채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호랑이 사냥은 19세기 말 총을 든 외국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이미 500년 전부터 나라에서 직접 호랑이 사냥을 관리하고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들도 상세히 존재합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수령부터 뭐 군인까지 창으로 잡았느냐, 화살로 잡았느냐, 함기나 또는 함정으로 잡았을 때에 대한 규정까지 있어서 어쨌든 그 호랑이를 잡았을 때 얼마나 큰 상이 내려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령 같은 경우 1년에 호랑이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는 일은 관직의 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계가 올라가는 건데 그 규정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큰 상입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났는데 그걸 잡지 않아 가지고 소와 말이 5마리 이상 죽으면은 그 목장을 감독하는 감목이란 사람은 장 100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 주면 벌도 좋네요. 네네.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병마절도사도 곤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은 호랑이 사냥을 위한 군대 착호군을 운영했습니다. 착호 아병은 그 수가 단지 300여 명인데 그 군사들은 쏘면 반드시 맞힌다. 그래서 1년에 호랑이를 잡는 수가 100여 마리에 이른다.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호랑이에 관한 언급이 635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했던 조선은 적극적인 농지 개간 정책을 펼쳤고 초기 100만 헥타르의 농지는 450만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호화는 증가했고 호랑이는 서식처를 잃고 착호군의 사냥 대상이 됐습니다. 조선 전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던 호랑이의 출현 건수가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데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의 포호 정책에 이어 조선 호랑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은 건 일본의 해수 구제 정책입니다. 일제는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의 맹수를 인간을 위협하는 해수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없애버렸습니다. 공식 포획 건수는 호랑이 100마리, 표범 625마리. 개체수가 급감한 호랑이는 본격적인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 의한 호랑이 집단 사냥도 이루어졌습니다. 정호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당시 대실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대규모 호랑이 사냥대를 조직해 한반도 각지를 돌며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호랑이 사냥이란 일본의 제국주의와 자신의 자본력을 자랑하는 화려한 홍보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호랑이 고기 시식회까지 열었습니다. 호랑이 멸종, 범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해수구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다 제거한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대대적으로 호랑이, 표범, 곰 이런 맹수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야마모토가 사냥했던 호랑이 박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박제를 기증했다는 자신의 모교 도시시아 고등학교.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인 해문 스님과 박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때의 위험을 간직하고 있는 호랑이 박제. 인식표에는 코리엔시스라는 조선 호랑이의 학명과 야마모토가 조선 땅에서 사냥했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호랑이 박제가 정호기의 암컷 호랑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줄무늬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데요. 사진 속 호랑이와 박제 호랑이의 줄무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같은 개체라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가져온 표범 2마리의 박제도 이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박제와 나란히 보관하고 있는 골경 역시 모두 조선 땅에서 잡은 범의 흔적입니다.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았던 많은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야마모토의 박제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반출된 조선 호랑이 박제는 지금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Very big size tiger. Yes. Tail 1 meter. 총 길이 291cm, 약 3m에 달하는 크기의 호랑이 박제. 수컷으로 제작진이 찾고 있는 제보 사진 속 호랑이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1918年3月31日に、この虎の剥製を購入しました。それから博物館の方で、展示をしております。 1910년경 조선에서 포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엄청난 크기의 호랑이를 사냥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제1 한인 역사자료관이 보관하고 있는 이 박제는 여전히 일본 땅에 있지만 다행히 한인들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1940년) 함경도에서 잡힌 호랑이를 일본으로 들여와 박제로 만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자료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교토에 오다니 고등학교에 호랑이가 있었던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토에 살고 계시는 제1동포 김일길 씨와 교류가 있어서 일본 사람의 손에 있는 것보다 제1동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상담을 있어서 우리 제1한인 역사자료관에 약 10년 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해수 구제 정책은 호랑이뿐만 아니라 표범, 늑대, 그리고 사슴과 같은 그 먹이동물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야생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조선 포수들은 호랑이 집단 사냥에 동원됐는데 사냥을 이끈 사람은 호랑이를 100마리 이상 잡았던 조선 제1의 포수 강용근. 그런데 그의 얼굴 역시 낯설지 않습니다. 바클레이가 목포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과 닮아 보입니다. 만약 강용근이 바클레이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제보 사진 속 상투포수가 진도 사진 속 인물과 동일하다면 상투포수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사진이 찍힌 시기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작진은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 검증 분야의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얼굴 검증 방법은 영상이나 사진 속 얼굴에서 27개의 특징점을 찾고 그 특징점에서 찾은 정보들을 비교해 평균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균 유사성이 50% 이상이면 동일 인물로 판단합니다. 1번과 2번은 동일 인물로 판별됐습니다. 그 유사도는 약 68% 정도고요. 두 사진 간의 연대차는 약 7년으로 추정이 된 바, 그 1번의 사진의 경우에는 1896년도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클레이 사진 속 인물과 강용근은 동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 진도 사진 속 포수와 상투 포수도 동일 인물입니다. 상투 포수는 강용근과 함께 진도 목포 일대의 호랑이 사냥에 동원됐던 조선 최고의 포수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1896년에 촬영된 최초의 호랑이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 속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1896년 겨울 미국인 사냥꾼 강용근 그리고 상투포수가 사냥에 나섭니다. 호랑이 사냥에 나선 지 한나절 후 드디어 호랑이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발자국들, 이곳을 막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는 이곳 숲속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랑이를 발견한 상투포수. 쌍발총으로 조용히 호랑이를 겨냥합니다. 호랑이는 쉬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발 사격 앞에 호랑이는 쓰러졌습니다. (1924년 2월) 매일신보에 실린 호랑이 사진. 이 횡성 호랑이 사진을 끝으로 남한에선 더 이상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에 관한 남한의 공식 기록도 1940년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남겨진 호환 사망자에 대한 것이 끝입니다. 1940년대 이후 한반도에 살아남은 호랑이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 이후에도 포획된 호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북한에는 해방 이후에도 호랑이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에는 총 6종류의 호랑이가 존재합니다. 그중 조선 호랑이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무르 호랑이는 현재 550여 마리. 호랑이 왕국이었던 한반도에선 절멸 상태입니다. 이 땅에선 볼 수 없게 된 호랑이, 그 흔적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까요? 제작진은 국내 유력 집안이 소장하고 있는 범가죽을 어렵게 입수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그 색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굉장히 애장됐던 그런 작품 같아요. 깨끗한 보관 상태만큼 크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2m 98, 약 3m네요. 크기로 봐 수컷 호랑이로 추정됩니다. 이 가죽은 가장자리에 천을 덧댄 것 외엔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 옆에 놓인 것은 또 다른 범, 표범의 가죽입니다. 동그란 매화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이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정서보다도 외정 때 일본 영향을 받아선 그런 정서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저기 입을 이렇게 쫙 무섭게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땐 생소하지 않는가. 머리 형태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포획된 표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해화나 아무튼 민화나 이 초상화 부분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 처리된 것들이 가해범 첨부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조금 호랑이하고도 유사하고요. 범은 죽고 가죽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호랑이와 표범 가죽은 총 석 점. 과거 호랑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번성했던 표범 왕국도 이렇게 가죽 한 점만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케드로바야는 산림이 우거지고 먹잇감이 많아 표범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던 바로 그 표범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을 오르길 1시간. 안내를 맡았던 연구원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희미한 발자국 옆으로 7cm 크기의 선명한 표범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찍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인근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표범은 바위지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표범의 땅 연구원들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출몰 예상 지역에 설치해
표범의 이동을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оит более 120 точек с камерами. В каждой точке стоит по 2 камеры. То есть это порядка 240 камер всего. Так как основная наша задача изучить измен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леопарда, ловушки стоят для вот этого. А так как мы не можем на каждом метре ловушку поставить, чтобы изучить всех животных, поймать, быть уверенными, мы делим территорию на квадраты 5 на 5 метров. 무인 센서 카메라로 표범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삭. 대낮인데도 익숙한 영역인 듯 굴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이번엔 담비입니다. 드디어 뚜렷한 매화 무늬가 화면에 보입니다. 수컷은 우선 다녀간 냄새를 확인하고 자신의 채취를 바릅니다. 이곳 케드로바야의 주일은 바로 표범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표범 수컷이 순회에 나섰습니다. 수컷들의 치열한 영역 싸움. 이 굴이 은신하기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 때문에 영역도 암컷보다 훨씬 넓습니다. 주로 낮은 계곡지대에 사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바위지대를 중심으로 오르내립니다. 해가 질 무렵 암컷이 새끼를 데리고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표범은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암컷의 행동에 초조함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때 새끼 한 마리가 뒤늦게 달려옵니다. 이들 1년생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독립하기까지 한 해 더 어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 표범 가족은 5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표범의 대들보입니다. 표범은 호랑이와 달리 나무와 암벽을 잘 탑니다. 표범은 매혹적인 매화무늬 때문에 모피 사냥꾼의 표적이 됐습니다. 수컷의 경우 꼬리 포함 몸 길이가 2m를 넘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고양잇과 대형 포유류인 표범. 단독 생활을 하는 수컷은 은둔의 사냥꾼답게 조심성이 뛰어납니다. 드디어 유인용 먹이에 접근했습니다. 한겨울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표범은 토끼는 물론이고 노루나 대륙 사슴까지 사냥합니다. 호랑이 다음의 생태계 조절자 표범. 과거 표범의 왕국 시절 한반도 야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표범의 흔적을 찾아 나선 지난 1월. 표범 박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대 이항 교수팀과 함께 확인에 나섰습니다. 표범입니다. 러시아 표범의 땅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범과 같은 모습입니다. 특유의 매화무늬도 뚜렷합니다.
기록상으로는 1955년에 그 전라도 고창 지역에서 포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 표범의 고향은 지리산. 누군가의 함정에 걸렸고 그 후 이곳 박물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죽은 우리가 봤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로 박제된 것은 유일한 것 같아요. 부곡 하와이 표범 박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 따라서 수원대 표본은 국내 유일의 표범 박제입니다. 1944년 이후 남한 땅에서 포획된 표범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결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합천, 울산으로 이어지는 벨트에서 집중적으로 포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울산 일대에서 표범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지산과 신불산 등 영남 알프스 일대의 표범 이야기를 10년째 기록하고 있는 배성동 작가. 배 작가는 틈만 나면 산에 올라 야생의 울림에 귀 기울입니다. 종적을 감춘 표범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열망. 우문사가 있는 그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소쿠리처럼. 저기에서 이 잡발등을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표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눈에 들어오죠. 1960년 이곳에서 표범이 잡혔던 사건을 증언을 통해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1960년 이름하여 가지산 표범이 있었던 포획이 아니고 이제 실제 잡혔는 죽었는 상태 잡혔던 곳이 가지산과 저 능동산 중간쯤에 있는 잡발등이라는 곳입니다. 틀을 놓았던 자리는 눈이 허옇게 서 있는 저 능선 일대고. 1960년 12월 22일 가지산 일대에서 살아가던 표범 암컷은 살티마을 부근으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던 자신의 길에 죽음의 올가미가 숨겨진 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 바위 있죠? 그 붉은 바위 위에까지 올미에 뭉킨 상태에서 나무를 끌고 온 거예요. 아무리 가지산의 최강자라 해도 올가미를 빠져나오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해수 구제를 피해 용케 살아남았던 마지막 표범들. 먹고 살기 위해 올무나 덫으로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던 인간 앞에 표범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표범을 잡았다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어. 이렇게 딱 갖다 놨어. 여기다 눕혀놨다. 표범을 판 40만 원으로 염소를 사고 형님 결혼 미천에 보탰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지? 개가 이만큼 들어다가만 따라가 보지. 이 가지산 표범은 다른 포수가 자신이 잡은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가지산 포획 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신불산. 산세가 높고 암벽이 많아 최적의 표범 서식지입니다. 1944년 가을 또 한 마리의 표범이 잡혔습니다. 표범이 올무에 걸린 채로 이 물가에 가까이 와서 잡혔는 걸로.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로 기진맥진도 하고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아마 물을 먹으려고 주황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신불산 표범은 가죽 대신 사진을 남겼습니다. 포획된 지 72년이 지났지만 표범은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신불산 표범을 직접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잡았는 사람은 베네골 주안마을에 살던 이수업 씨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수액된 표범을 삼국지서에 빼앗기고
또 털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로 계시다가 우연히 삼국지서를 무대를 해서 찍어진 이 사진이 부산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수읍 씨의 사진은 언뜻 보아도 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냥꾼은 사진 찍을 돈마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 자기 얼굴을 넣어 합성한 것이죠. 당시로서도 귀한 표범은 유력 인사들의 사진 기념품이 됐습니다. 같은 표범을 두고 상북면 구리마을에 사는 박정택 씨도 포즈를 취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표범을 보기 위해 상북지서 앞에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1944년 이래 24건 이상의 표범 포획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축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고산의 바위지대를 선호하는 표범은 호랑이보다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총과 올가미로 무장한 인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제 하나와 20여 장의 사진들만 남겨둔 채 표범 왕국은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장본인은 서구 열강도, 일본 제국주의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1970년 함안 여항면에서 잡힌 표범. 남한 땅 마지막 공식 야생 기록입니다. 돼지가 지금 저 밑에 일어서가지고 저 목숨 있는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생태계의 최고 조절자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의 야생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이 총을 들고 나선 것도 멧돼지들이 이곳 구미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심까지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포획은 신고와 허가 하에 이루어집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왕성한 번식, 최고 포식자를 잃은 혹독한 대가입니다. 호랑이입니다. 중국 임업국과 무링 임업부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항 교수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동북호,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 우리의 한국 호랑이는 동일한 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아무르 지부는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여 마리에 불과한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된 호랑이를 야생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회복된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해 보입니다. 이 호랑이도 이제 숲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Для этого, конечно, нуж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ять,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итания тигра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хождения этих тигров к Южной Корее. 현재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 장성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호랑이와 표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대에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이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본을 복원할 수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사라지면은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 시호테알린에서 한반도 남단까지는 하나의 호랑이 왕국이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백두대간을 따라 그들의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국경 없는 호랑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 중국, 러시아 간 국제협력.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무늬와 울음소리를 가진 호랑이야, 안녕. 너의 강한 모습이 참 부러워. 오늘 동화 속에서 본 너를 그림으로 그렸어. 지금은 너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노력하면 옛날처럼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대. 너가 돌아오면 친구가 되어 너를 많이 아껴줄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돌아와줘. 오늘 선생님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살고 있던 너를 사람들이 마구 사냥해서 볼 수 없게 된 거래. 늘 동물원에서만 보던 네가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라져버렸다니 미안하기도 해. 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힘차게 이 땅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릴게.